오늘 모튼의 하이퍼객체 강의를 포함한 신유물론의 자연철학 강좌 시리즈 전체 목록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티모시 모튼이라는 사람이 요즘 많이 해자가 된 넓은 의미의 철학자고 학교 전공은 문학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했는데 지금 미국에 교수로 가 있고, 우선 이 사람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어두운 생태학 책에서부터 에 대한 탐구는 불교 얘기까지 하고, 그 외 다른 책들은 전부 생태학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로 저주체와 하이퍼객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사람이 교수인데 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 자기 고백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런 감정들, 우울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보통 우울함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보잖아요. 어떤 경우 거기다가 증자를 붙여가지고 우울증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도 여전히 부정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그러한 우울감, 그것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다면 그것을 자꾸 내쳐버리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내면으로 그것에 맞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 Nothing, 이 부디즘에 관한 이야기를 쓴 책인데 세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썼어요. 그 세 사람 중에 머튼이 들어가 있는 거죠. 머튼이 불교까지 있나? 여기 이제 불교 얘기를 하는데 현대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불안감, 우울감 이런 것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다. 오히려 선불교, 아마 참선 얘기하는 걸 거예요. 선불교의 핵심은 그러한 우울감을 안으로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일상적인 삶도 수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면으로 마주치는 건 아니지만 어느덧 그러한 감정들을 오히려 본질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먼저 하냐면은 이 사람 전반적인 경향이 좀 우울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관적이에요. 비관적이지만 비관적으로 끝나지 않고 다행히 저주체라는 책이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한 3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저주체라는 책에서 그렇게 비관적인 것을 그치지 않고 긍정적인 대안을 처음으로 제시합니다. 오늘 그러한 비관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 정리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이 한 장의 표로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객체라는 말을 첫 시간부터 써왔단 말이죠. 들레즈로부터 하로웨이를 거쳐서 그 다음에 버라드는 객체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지만 의미론적으로는 또 마찬가지. 객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 이가 화이트헤드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헤드의 객체라는 것을 보면은 주체가 객체라는 말 대신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어와 목적을 하고 해보자 이거예요. 주어는 동사를 활용해가지고 목적어를 포섭을 하죠. 그걸 화이트헤드는 파악이라고 합니다. 그럼 포섭된 목적어가 다시 또 주어가 돼가지고 또 새로운 목적어를 찾아가지고 또 포섭을 해. 연속적이지만 계속 똑같은 것이 하나도 반복되지 않는, 항상 새로운 것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과정, 학생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어와 목적어가 다시 주어. 형용사적으로 말하면은 주체와 객체, 객체가 다시 주체로, 주체가 다시 또 다른 객체로 해가지고 계속 돌아간단 말이죠. 재현되지 않은 반복이에요. 그걸 화이트헤드는 객체화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모튼은 이 객체를 오해하지 않도록,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볼펜 한 자루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객체라고 하는 거는 이 볼펜 한 자루가 처해 있는 공간적, 시간적인 연관성을 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 그것을 다 객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체는 내가 맺고 있는 어떤 에서 협동조합도 객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5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도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이 5명이 모여 있어가지고 하나의 클래스를 이루고 있다. 그것도 하나의 또 객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객체, 화이트헤드가 비판한 자연 개념이 있어요. 계량화 가능한 제1차 성질과 계량화되지 않는 2차 성질 이런 구분 자체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구분을 바이퍼케이션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한 바이퍼케이션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를 오해하게끔 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수학화된 자연, 여기다 자연이라는 말 대신에 객체라는 말을 대입시켜도 돼요. 수학화된 자연, 계량화된 자연, 그리고 환원주의 내에 들어있는 자연, 그리고 메타언어로 포장된 인간화된 자연. 여기서 메타언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언어로 포장해버린라고 하는 점에서 메타언어로 포장된 객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러한 이념화된 객체가 아니라 모튼이 얘기하는 것은 환원적이지도 않고 언어로 포장된 것도 아니고 인간화된 어떤 X가 아니라 모튼 나름대로의 객체 개념을 지향을 하는 거죠. 인간이 만든 X. 그래서 모튼이 비판하는 그 X는 인간화된 X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무슨 문제를 안고 있냐면은 인간의 언어로 재구성된 X이기 때문에 항상 그 X들끼리의 위계성이 있습니다. 누가 더 잘났어? 누가 더 우월해? 라고 하는 위계 구조가 그 안에 틀어박혀 있다라는 거죠. 거꾸로 모턴이 얘기하는 객체는 그게 아니라 객체들 간에 위계가 없고 이러한 객체를 모턴은 이제 하이퍼 객체다라고 표현을 한다란 말이죠. 하이퍼 객체, 그런 모튼 고유한 용어예요. 이 하이퍼 객체의 주어 꼴에 해당할 것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저주체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해왔었던 기존의 신학이나 철학에서 그리고 과학에서 다뤄왔었던 주체 개념을 그런 주체를 모튼은 슈퍼 서브젝트라고 그거를 초주체라고 번역을. 이 초주체는 우리가 기존 철학에서 오히려 더 익숙하고 접근하기 쉬워요. 대표적인 게 뭐냐? 칸트가 말하는 그런 주체예요. 초월적인 트란센덴탈한 거죠. 그리고 들레즈가 그렇게 비판했었던 플라톤의 동일성, 근대인의 동일성의 주체란 말이죠. 초월지향성의 끝판왕은 유일신 신이에요. 신을 접근하는 방식은 반드시 슈퍼 서브젝트이거나 신 자체가 슈퍼 서브젝트가 되는 거죠. 이 슈퍼 서브젝트에서 탈출을 해서 모튼이 얘기하고자 하는 주체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 주체를 슈퍼 서브젝트에 대비해가지고 하이퍼 서브젝트라고 이름을 붙였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튼에서 얘기할 거는 아랫줄 저주체와 그 다음에 하이퍼 객체가 무엇인가 라는 거를 공부하면 된단 말이죠. 하이퍼 객체에서 오늘날 우리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 상황, 어떻게 왔으며 이 위기 상황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쭉 서술한 게 바로 하이퍼 객체고 그 비관적이게만 다루었었던 그런 하이퍼 오브젝트의 내용에서 좀 더 우리가 밝은 빛을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저주체에서 찾아가는 거죠. 이 사람의 책은 문학자답게, 영문학자답게 은유와 비유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철학자에 비해서 비교적 명쾌하게 서술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래도 좀 쉽지 않나. 왜? 이런 그림처럼 틀을 분명하게 보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책에서 봤듯이 2010년 중반에서 2020년 초반까지 책이 막 몰려 있어요. 다른 철학자들 막 30년에서 40년에 걸쳐서 쓴 저작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런 30, 40년에 걸쳐서 작품이 나온 것들은
초기의 작품하고 후기의 책하고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했던 개념, 뒤에 했던 개념이 막 다르기도 하고 서로 일치하지도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 모트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집중적으로 원고가 나와가지고 최초의 문헌과 20년대의 문헌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벌어지지 않다는 게 독자들로서는 상당히 다행이에요. 그나마.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인터넷에서 받아왔는데 이 멋있잖아요. 우리가 이 바다를 보고 저 바다에 발이라도 담그고 배라도 타가지고 다리 쭉 뻗고 누워서 주스나 한 잔 마시고 지는 노을에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자연이라는 게 낭만적이지 않다. 현실의 바다는 쓰레기 더미와 쓰레기 산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이런 낭만적인 모습보다 비관적인 모습이 우리를 직격해올 거다. 엄습해올 거다. 부정할 수 없는 거다. 라는 거예요. 이게 맞죠,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서 아니다. 과학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 과학자는 미래 과학의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인 미래 지구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오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염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이 곧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긍정론자도 있지만 모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현실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낭만적인 자연은 하나의 이념화된 자연으로서 환경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환경보호,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자연보호라고 할 때 구호로 가득한 그 사람들의 환경보호, 자연보호라고 하는 문장들은 실상 알고 봤더니 이념화된 표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념화된 자연, 구호로 바뀐 자연 없다. 아주 일상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획기적인 반박을 보여주는 거죠. 노튼이 얘기하는 것은 자연보호론자, 환경보호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연이 아니라 생태학이라고 하는 심층 생태학을 더 넘어서 어두운 생태학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종래에는 생태학의 연구 조류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층 생태학이 있고 하나는 사회 생태학이 있어요. 사회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자연의 겉으로 드러난 자연의 모습만 갖고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을 잘 살려내고 그것을 잘 조화스럽게 만들고 라고 하는 전통적인 자연관, 그걸 이제 마더 네이처라고 이 얘기를 하죠. 이 자연의 푸근한 모성애 같은 이러한 자연의 성질을 잘 구상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만 갖고 안 되고 사실은 사회적인 접근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접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 자연보호라고 하는 그런 운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연 파괴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어떠한 자본과의 기업에 정면 대항해서 그것을 정면으로 매스컴 운동을 한다든가 뭐 등등해서 싸워내고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 정치 권력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러한 기업과 결탁되어서 생기는 문제들을 좀 직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심층 생태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접해왔듯이 자연의 모성애와 같은 그런 푸근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이 갖고 있는 깊이와 진정성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심층 생태학과 사회생태학의 구분이 있었다. 뭐 이런 구분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영성생태학이다.
영성 생태학도 심층 생태학의 한 부류로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떠한 영성적인 모습을 통해서 영성적인 그러한 각성을 통해서 생태를 되살리는 운동을 하자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 터고 그런데 이러한 부류 다르게 모트는 이 자연 개념, 낭만적인 그러한 자연주의를 빨리 탈피해서 심층 생태학이냐 사회 생태학이냐 그러한 분류와 다른 카테고리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이 사람 말대로 철학적 접근입니다. 자, 자연주의 운동의 자연, 환경보호 운동의 환경, 유기체적인 연관성이라고 말할 때 유기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모트는 그것을 반발하고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을 제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유기체로는 생태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티모시 모튼의 2010년도 퀴어 생태학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나온 이 얘기를 제가 요약을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말한 유기체로는 시스템론입니다. 시스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한 구성 요소들이 1번부터 해가지고 100번까지 된 100개의 구성 요소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그럴 때 이 시스템의 개념은 뭐냐면은 이 100개 각각 개별체에 100개가 모여져 있는 그 상태 외에 또 많은 플러스 알파가 작동을 해서 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시스템론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전체와 부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들의 합보다 시스템의 합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론은 항상이라는 말을 붙여도 돼요. 이상하겠어. 그러니까는 항상이라는 말을 붙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론을 비판을 한다라는 뜻이죠. 시스템론이 갖고 있는 의미, 즉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스템론을 비판하는데 유기체도 시스템론과 같은 그러한 측면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이었어요. 유기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전통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생명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생명은 여기 눈, 코, 256개 뼈, 그 다음에 피부, 모장육부 이런 거 다 구성되어 있지만 그 개체들로 이 생명을 설명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것 외에 생명이라고 하는 또 플러스 알파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유기체적인 한 개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이 유기체론도 여전히 전체가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유기체론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냐 이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뭐가 잘못됐다기보다 바로 그러한 유기체론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전체주의의 한 샘플로, 전체주의의 한 사례로, 전체주의의 한 모델로 활용되어 왔다. 나쁘게 하면 악용되어 왔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본 유기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론이고 곧 전체론입니다. 여기서 전체론은 이 사람은 이제 토탈리즘이라는 말도 쓰는데 전반적으로 홀리즘이라는 말을 쓰죠. 왜? 철학적인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사회과학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토탈리즘보다 홀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체론 중에 일신교적 종교나 전체주의 권력 역시 전체는 항상 부분들보다 합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일신교에서 말하는 신은 진짜 말 그대로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큽니다. 당연하죠. 거기서 말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철수, 영이, 어떤 개체들, 인간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자연의 구성물들. 왜? 신이 창조했으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그래서 그런 피조물들을 100개, 100만 개, 10조 개를 모아놔도 신의 뜻에 맞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죠. 마찬가지로 어떤 독재 권력이 있어요.
그 독재 권력이 그 권력 그 정치 권력이 에서 1,000만 명 갖고 있는 국가의 독재자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개체들의 합보다 그 독재자의 권력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부분들이 합보다 크단 말이죠. 우리 거기 너무 익숙해 와 있어요. 이러한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이 홀리즘에 우리가 더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인류세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즉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농경 정착 문화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그때부터 이미 이러한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에 거기서 홀려서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순응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응에서 벗어나 탈피하자라는 게 이 사람 입장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물리학자가 있어. 이 사람은 산수를 해야 돼.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이 더하기를 해야 돼요. 더하기를 1부터 10까지를 더하면 반드시 이퀄 55가 나와야 돼요. 54나 56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당연한 말이죠. 논리주의자들한테는 아니면 계량주의자들한테는 반드시 부분의 합이 전체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남았어. 그러면 모튼이 얘기하려는 것은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크다는 거겠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모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커요. 두 번째, 부분의 합이 아니라 하나의 부분이라도 전체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개체 하나하나의 특이성을 굉장히 중시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책 표지 하나 올렸죠. 부분의 합은 전체인가. 내 책입니다. 저는 이 당시에 부분의 합은 전체인가라는 책 제목을 해놓고 답을 뭐라고 했냐면은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다 라고까지만 했어요. 더 이상 모튼처럼 얘기를 못했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책이 과학주의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과학주의는 부분의 합은 전체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나는 이 책 제목을 쓰면서 아니야. 부분의 합은 꼭 전체가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만 했지 모튼처럼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크냐 작으냐 그런 얘기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튼을 책을 읽고 보니까 이 책 다시 써야 되겠다. 왜 그때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하이퍼객체의 이제 본 특성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이퍼객체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비스코스하고 난 로컬하고 인터 오브젝트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난 로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다 했을 때 상당히 많이 했어요. 양자역학 할 때 이 A 전자 1번 지역으로 간 전자와 2번 지역으로 간 전자가 서로 동시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로컬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난 로컬이라고 비국소속이라고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마튼도 마라드의 난 로컬을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해요. 그럼 이건 안 하겠습니다. 비스코스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비스코스는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대로 읽어보려고 여기다 썼습니다. 하이퍼객체의 끈끈함, 끈적임의 특성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대로 이 원문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 끈적거림. 끈적이는 꿀단지에 손을 넣었을 때 느낌이다. 그런데 꿀단지에 그 손이 꿀에 녹아내리는 느낌. 마치 달콤한 잼에 빠져 익사하는 말벌처럼. 이 표현이 가장 그럴듯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하이퍼객체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 좀 이상하죠? 이상하다라는 것을 스트레인저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뭘 봐야 되냐면은 uncanny valley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불편한 거예요. 만나면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걸 아주 꼭 집어넣어서 또 얘기하기도 좀 그래. 그래서 uncanny valley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즘 인공지능 로봇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똑같아. 어떤 경우는 그 로봇과 사랑을 한대요. 인간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 로봇이라는 걸 아는데 인간과 너무 똑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편리하죠. 대화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해. 왜? 대화가 되기 때문에. 심부름 시키면은 아무 불만도 하지 않고 갔다 와요. 그래서 편리해. 그래서 좋은 것 같았거든요. 좋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섬뜩해지는 거야. 그 왜? 내가 분명히 이거 로봇인 걸 아는데 처음에는 편했어.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섬뜩해지고 뭔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오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친구들, 내가 만나는 후배들, 내가 만나는 나의 사랑하는 애, 나의 처, 나의 자식들, 나의 부모, 내가 제사 지내는 조상, 이런 관계에서는 오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 내 로봇을 만나니까 일관성에다가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편한 것 같은데 바로 그 오류가 하나도 없음에 내가 이상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캐니한 겁니다. 언캐니 밸리예요. 언캐니 밸리라고 이렇게 고유한 의미가 생긴 겁니다. 요즘 AI 로봇 때문에. 물론 옛날부터 있었던 용어지만 그 비스코스한 특성 때문에 객체와 객체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편하지 않아요. 관계는 아주 깊어요. 모든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객체들의 성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기회원인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회원인론은 뭐냐면은 데카르트에 있어서 신체와 정신이 별개의 독립된 실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독립된 실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지금 오른팔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머릿속에서 생각했잖아요. 정신적인 사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오른팔을 들어야 되는 거는 신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뭔가 연결고리가 필요해. 데카르트는 결국에 답변을 못했어요. 결국은. 물론 여기 송가선이라는 부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그거는 그냥 옹색한 이야기고. 근데 거리크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당대 사람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계가 두 개가 있어. 탁상시계가 두 개 있는데 이 탁상시계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신이 이 탁상시계를 만들었어. 처음에 시계를 딱 맞춰놨죠. 그러면 얘가 3시 50분을 가리킬 때 이 시계 B도 3시 50분을 가리키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시간이 맞도록 만들어진 거라서 시간이 우연히 맞을 뿐이에요. 그게 두 시계 이론, 그게 기회원인론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려면 신이 필요로 하죠. 그런 방식으로 이 객체와 객체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렇게 모튼을 해설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비스코스의 특성은 이제 좀 독특해요. 이 하이퍼객체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쉬워요. 왜? 이 사람은 생태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리모컨이 하이퍼객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플라스틱이죠. 이것도 플라스틱이고 이런 플라스틱들이 저렇게 쓰레기 더미로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하이퍼객체가 됩니다. 왜? 여기서 나오는 플라스틱 미세 입자들이 지금 우리 지구를 다 뒤덮고 있어. 플라스틱 미세 조각들은 우리 지구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우리들은 이러한 플라스틱 미세 조각에서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피를 뽑아가지고 피 검사를 해도 금방 플라스틱 미세 입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전 세계 저 티벳 산골짜기에 사는 몽크들도 피 검사하면 거기 플라스틱 미세 입자가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이퍼객체입니다. 하이퍼객체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끈적인다라고 하는 거죠. 끈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 나쁨, 불편함이라는 것을 의도하고 이렇게 끈적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 지구는 방사능 오염이 돼 있어요. 우리 지구의 표층은 이미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방사능, 이게 바로 하이퍼 객체 말이죠. 우리 지금 대도시에 저기 필리핀에 있는 대도시에서부터 서울을 포함해서 무수히 많은 대도시를 교통지옥을 갖고 있어요. 그 대도시의 교통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것도 하이퍼객체예요. 하이퍼객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언제부터 생겼냐? 어떤 사람은 1945년도라고 얘기를 해요. 모트는 좀 더 올라가면 제임스 왓 증기 기관이 나오고 나서부터 증기 기관을 돌리는 거는 석탄이 아니겠어요? 그 석탄에 나오는 분진들, CO2 가스죠. 그 18세기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CO2 가스가 지금 지구의 표면에 지금 깔려 있단 말이죠. 해소 못한 채. 그게 바로 하이퍼 객체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모트는 사실은 1945년, 1786년에 증기기관이 아니라 더 올라가가지고 경작을 시작한, 농업을 시작했었던 만 년 전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이퍼객체는 우리에게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긴 시간에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이 하이퍼객체 내의 원인과 결과 사이의 끈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인다 하더라도 아주 부분만 알고 있어. 원인과 결과가 우회적이야. 간접적이고 그 다음에 복잡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직접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불가능해요. 대학에 올라온 기념으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그때 전 담배 한참 필 때인데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목포까지 가서 목포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갔단 말이죠. 열몇 시간을 가는데 배 난간에 내가 이렇게 서가지고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피고, 이건 못한 얘기 아닙니다. 담배를 피다가 이 담배를 내가 바다에다가 휙 던졌습니다. 던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담배가 아직 안 꺼졌잖아요. 담배에 뜨거운 온도가 있단 말이죠. 불. 그러면서 꺼지긴 했지만, 담배불도 꺼졌지만 이 엄청나게 많은 바닷물의 온도도 분명히 올라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미미하겠죠. 그지만 분명히 바닷물의 온도도 올라갔습니다. 몇 도나 될지, 그지만 분명히 올라갔죠. 그 원인 관계를 밝힐 수가 없을 거예요. 계산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지금 내가 담배를 폈는데 니코틴 부분이 한 1.5cm 남아있는 상태에서 버렸거든요. 니코틴이 아니라 타박 거죠. 그게 바닷물에 들어가가지고 희석되긴 했지만 니코틴이 바닷물에 다 녹아있을 거란 말이죠. 희석되긴 하더라도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1.5cm의 타박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거를 해가 받아서 물이 구름으로 올라가서 비가 돼서 나와 무관한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그 비를 맞으면 그 빗물 속에 니코틴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은 그 니코틴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물고기가 그것을 먹고 저기 칠레에 있는 어부가 그 물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니코틴 10의 마이너스 23mg분의 1일지라도 그 니코틴이 흡수가 돼서 저기 칠레에 있는 한 어분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것이지만 사실은 바로 이 하이퍼 오브젝트가 바로 그런 특성을 그대로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계산할 수가 없죠. 모트는 하이퍼객체의 이런 성질을 위드드로우라고 표현을 했어요. 특징은 방사능의 위험도가 다 파악이 안 돼요. 잘 몰라. 그러니까는
방사능의 주관자였었던 정치 권력자들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후쿠시마에 그런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도 거기 물고기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이퍼객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겉으로 다 드러나는 게 아니라 위드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팍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성격 때문에 불편한 거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기이하고 낯설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이퍼객 특징 중에서 비인간주의와 객체지향 존재론 555 이거 저번에 한번 잠깐 했는데 하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하먼의 객체지향 존재론을 그대로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여 와요. 이 객체는 겉으로 인간에게 그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고 인간만이 아니라 저 지나가는 땅속을 파고 들어가는 두더지한테도 그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객체는 블랙홀처럼 블랙홀도 제가 쓰는 표현 아닙니다. 다 모턴이 쓰는 표현입니다. 블랙홀처럼 자기 외양 여기서 외양은 appearance예요. 외양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이퍼객체 또 하나의 사례로 제초제 중에서 라운드업이 있습니다. 몬산토에서 만든 거거든요. 라운드업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전용화된 제초제입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제초제를 많이 뿌려도 열매가 잘 열리게끔 유전자 변형이 된 거예요. 제초제에 면역이 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옥수수가 많이 문제가 되는. 그 유전자 조작 식품이 나쁘다라는 것을 증명한 적이 있냐? 아직 안 됐어요.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지만 지금까지 과학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나쁘다고. 좋다고도 밝혀진 게 없듯이. 예? 그럴 땐 그거 논쟁할 때 잘해야 돼요. 핵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유전자 식품 농산물을 장롱하잖아요. 얘가 라운드업 제초제에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초제를 마구 뿌립니다. 헥타르당 100리터를 뿌리면 되는데 싸니까 150리터 막 뿌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싹 빼고 안 하지. 매혹의 무지개에서 눈을 뜨고 무지개는 멋있죠. 아까 지금 바다. 저도 이런 바다를 좋아하지만 저기서 모래사장에 탁 누워가지고 시원한 얼음 주스나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저런 매혹의 무지개에서 눈을 뜨고 오히려 처절한 차넬 그라운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차넬 그라운드를 납골 땅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래 티베트 불교에서 몽크들이 나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자기 죽음을 주도하는 거예요. 이게 차넬 그라운드거든요. 죽음을 마주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월드하고 네이처를 구분하는데 이거는 문장마다 좀 달라서 고정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즉 우리에게는 그러한 낭만적인 자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바깥에 진짜 있는 것은 차넬 그라운드라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삶 속의 죽음, 죽음 속의 삶. 바로 이게 하이퍼객체의 처절한 현실이죠. 생태학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동을 수반해야 됩니다. awareness예요. 각성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모턴의 이러한 생태학은 모턴의 지구철학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의 관점을 탈피했다라는 것이죠. 기후변화라는 말을 이 사람은 앞으로 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량화된 기후변화 대신에 사회정치적인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개념을 쓰겠다 것입니다. 하이퍼객체의 또 하나 특징은 이렇게 나무 형태라고 하는 거는 기반이 딱 갖춰져 있어요. 그럼 그 토대 위에서 줄기가 서면은 첫 번째 가지가 뻗거든요. 두 번째 가지가 또 커져
점점 커지면서 세 번째 가지도 커지고 거기서 또 작은 가지가 또 생겨. 이러한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 의미한다 그러면은 모턴의 객체, 하이퍼 객체의 그물망이라는 것은 나무가 토대 위에서 자라듯 수직적인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봐서는 다른 풀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의 전부 연관된 얽혀있는 뿌리를 그를 비유해서 들레즈는 이제 리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치 그 리좀과 같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화이트헤드 얘기를 했을 때 직관적인 언어로 주어가 목적어를 포섭하고 그 포섭된 목적어가 다시 또 주어로 돼서 끊임없이 또 목적어로 가고 목적어가 다시 주어로 부분들이 합생하면은 일자로 완릿으로 되거든요. 얘기한 거를 화이트헤드 그 표현하면 부분들이 파악돼서 일자 즉 전체로 가면 이 전체가 다시 뒤로 빠져가지고 또 부분으로 소재가 돼요. 그것을 데이터, 여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게 다시 또 소재가 돼서 합생되고 계속 끊임없이 나가는 방식이죠. 전체가 부분보다 큰 거, 전체가 부분보다 작은 거, 전체가 부분하고 같은 거 이게 얘기했는데 화이트헤드에 있어서는 더 독특합니다. 부분이 전체로 됐다가 전체가 다시 부분으로 들어와서 부분이 다시 또 합쳐가지고 전체로 되고 이 피드백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티모시나 모트는 바로 이러한 화이트헤드의 합생, 즉 부분과 전체가 피드백 순환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을 해요. 그래서 화이트헤드 염두에 두고 책을 쓴 것 같단 말이죠. 하이퍼객체는 결국 생태학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와 연관돼가지고 방사능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나 혼자 자동차를 안 타고 CO2 가스를 덜 봐야 전 지구 땅덩어리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냥 타고 가지 뭐. 라고 하는 모습. 이게 불편해한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85억 인구 중에서 나 하나인데 그러면서 불편한 감정에 눈을 감는 거죠. 그러한 불편한 감정에 눈을 감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이 사람이 불편한 감정에 눈을 감지 말고 떠서 너도 곧장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말고 너도 곧장 공장식 축산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그러한 불편함을 그러한 우울감을 계속 갖고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처절한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처절성이 아주 문드러지게 나옵니다. 마치 티벳에 있는 승려가 불편하지만 해소될 것도 없지만 계속 참선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불편함을 갖고 있는 그 자아, 비로소 자아를 어웨어니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독을 피하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피하는 게 아니라 우울감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대단한 결심을 갖고 또 하면 안 된대. 나 이러면 이제 그런 걸 결심해야지. 이러면 안 된대요 또. 너무 지나친 결심을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냐? 놀듯이 해야 된대. 장난감과 근대인의 실험 장치를 대비해서 얘기를 해요. 난 이걸 읽고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근대인의 실험 장치는 낙하 법칙을 알기 위해서 갈릴레오는 높은 탑에 올라가가지고 줄을 매달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0.1cm라도 오차가 안 나고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유리 가공을 할 수 있지만 동그란 비크물 아직 그런 성형이 안 됐었거든요. 16세기에 유리 성형이 완성된 거는 19세기예요. 그러면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죠. 화학 변화가 어떻게 하면은 이 논리적으로 즉 인과적으로 딱 맞는지 시도를 하는 거죠. 거기서는 A 물질과 B 물질이라고 하는 영원한 불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A라는 것을 구리원소라고 합시다. B는 어떤 청산가리라고 합시다. 이 물질은 변하지 않아. 그런 물질 A, 물질 B.
실험실에서 어떻게 조건을 잘해가지고 만나게 하면 무슨 연기가 얼마큼 나오고 인과적으로 밝히는 거죠. 그렇지만 하이퍼 객체는 그렇게 딱딱하고 흔들림이 없고 스터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 만든 인간지향적 메타 언어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변하고 흔들리고 블랙홀처럼 알 수 없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험 장치로 접근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우리가 객체적인 객체, 하이퍼 객체를 알기 위해서 그런 본질을 다루는 스터번한 물체를 다루는 그러한 장비가 아니라 장난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난감처럼 하다 보면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탐색할 수가 있죠. 장난감을 갖고 해겔의 절대자와 같은 그러한 고정불변의 본체를 다루는 것은 안 돼요. 장난감으로. 그것은 플라톤의 이데아, 해겔의 절대정신, 그 다음에 칸트의 더 리얼. 칸트의 더 리얼은 뭐냐면은 너무 깊어가지고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인식의 범위가 닿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험 장치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이퍼 객체는 이데아,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구리 원소와 같은 오족 계열의 불변의 원소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해야 돼. 나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장난감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줄, 지구 환경과 같은 그러한 하이퍼 객체, 그런 거대한 산업 질서, 특히 여기서 산업 질서라고 하는 1945년도 이후 만들어진 거. 좀 길게는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CO2의 누적이라 말이죠. 이런 산업 질서를 우리는 견고하고 스터번하고 하게 여겨요. 그래서 누구나 다 화력발전소를 짓는다. 그러면 다 수능을 해요. 왜? 우리는 어차피 에너지를 다 써야 되니까. 어디선가. 그리고 우리는 수출국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 거기서 우리가 수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뭐 몇 년 내에 원전을 300기를 더 세운다라고 해도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수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산업 질서, 견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장난감처럼 유연하고 변화 가능한 것으로 다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장난감처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오브젝트로 보자라는 것입니다. 워튼이 잠깐 얘기한 건데 해러웨이의 놀이 개념이 나오죠. 해러웨이 놀이 개념은 기존의 규칙을 깨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창조한다는 의미로 해러웨이가 썼죠. 수직적인 권력 관계에 순응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고 엄숙과 규모에 길들여지지 않고 놀기, 장난감, 놀기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 장난감으로 놀기를 설명하는 게 바로 초주체예요. 이 표에서 초주체, 슈퍼 서브젝트가 만들어낸 거가 하나는 형이상학적인 실체들이에요. 불변의 실체, 저기 이데아부터 라이프니츠를 거쳐서 칸트와 해겔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수학화된 자연이죠. 분리된 객체. 저는 객체라는 말을 안 쓰고 모톤의 객체와 혼돈될까봐 그냥 이념화된 자연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념화된 자연에는 주체와 분리된, 주체와 분화된, 주체와 무관한 그러한 객체도 있지만 수학적으로 된 이 관념으로 된 객체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일신에서 말하는 신이에요. 그냥 네 번째, 정치 권력. 여기 정치 권력은 제국주의, 그 다음에 인종주의. 더 좁혀가지고 백인 중심주의라는 말을 아주 자주 써요. 그 다음에 남성주의, 이런 절대 권력의 원산지가 바로 슈퍼
슈퍼 서브젝트죠. 초주체. 그렇기 때문에 초주체에서 저주체로 이동시켜야 된다. 자리 이동을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초주체가 something transcendental을 찾으려고 헤맸지만 저주체는 트랜센덴탈에 대비시켜가지고 서브센덴스 얘기하는 서브센덴스와 하이퍼 서브젝트는 딱 붙어 있어요. 하이퍼객체의 저월성 표현에 있어서 그 저주체 초주체와 다른 게 있어요. 초주체는 그러한 초주체가 만들어낸 이념성, 분화된 자연성. 그건 좋은데 거기 도달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깊이 우울증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 우울증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나라고 하는 주체성, 즉 인간이라고 하는 인류라고 하는 그러한 자만심이 너무 깊게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만심, 우리는 끝끝내 세계 자연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함. 모트는 그리스 비극에서 따와가지고 하마르티아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하마르티아는 인류가 이런 먹이의 사슬의 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말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 교만함은 우리 자신 스스로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롭고 힘들고 서글프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해결책은 간단해요. 인간의 하마르티아, 인간이 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인간 우월성을 버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쉬운 거를 못 버린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불교와 연관시키고 있더라고요. 불교와 연관은 제가 이제 일부러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역설에 나오는데 나 자신이 빠져야 되는 것이죠. 왜? 나 자신 들어가면서 하마르티아를 일으킨 나르시시즘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물고 있는 이 고기가 많이 붙은 갈비뼈를 입에다 덜컥 물고 호수에 있는 잔잔한 물을 쳐다봤더니 그 물에 비친 내 그림자죠. 근데 저 그림자가 나인 줄 몰라. 쟤도 똑같이 갈비뼈를 물고 있어. 그래서 제 걸 뺏어 먹으려고 아니 했더니 내가 물고 있는 갈비뼈 마저 물속에 빠지고 만 거죠. 이게 나르시시즘이에요. 그런 나르시시즘의 애착에 빠져 있다. 이게 첫 번째 역설이에요. 두 번째 역설은 그 밑에 거죠. 과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나르시시즘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관점이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나르시시즘과 화해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니? 나르시시즘을 완전히 없앤다. 그러면 나도 없어지는 동시에 너도 없어진다는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나와 너 사이에 그 관계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혼자서 내 입에 물고 있는 이 살찜도 가득히 있는 갈비뼈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저 고요한 호수물에 비친 너, 사실은 난데 너를 보고 제 것까지 먹으려고 내 입을 벌리면서 내 입에 있던 그마저 갈비뼈도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저 고요한 물에 비친 너를 보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갈비뼈를 버릴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 마지막 쪽 저주체의 감산성과 내파성과 저울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복잡한 고유한 머튼의 언어죠. 우리는 뭔가를 더 많이 하려고 7층짜리 아파트면 그거를 허물고 30층짜리 아파트로 만드는 거예요. 더 증가하려고. 그럼 7층짜리 아파트를 30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7층짜리를 부셔야 되잖아요. 부실 때 뭘 씁니까? 폭약을 써요. 익스플로시브를 통해서 자꾸 증가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익스플로시브한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빼야 돼.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많이 먹어야 돼. 뭐든 많이. 그래 텔레비에 나오는 영양소 다 먹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건강은 오히려 이제는 우리는 줄여야 돼요. 그걸 빼야 돼. 뺄셈을 해야 돼. 그게 이제 서브스트락티브 감산적. 두 번째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꾸 확장을 위해서 폭발을 시켜. 익스플로시브. 7층을 폭발시켜서 30층을 만들고 30층을 폭발시켜가지고 65층 아파트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익스플로시브가 아니라 내파적, 임플러시브. 익스플로시브에 대비해서 만든 단어예요. 증산, 확장을 위한 외형적 폭발이 아니라 내면을 깨우는 그러한 폭발. 그 내파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변과 중심을 같이 볼 수 있는 시선이에요. 그게 뭐냐? 겸손함이거든요. 그런데 겸손함은 단순하게 이라보다도 윤리적인 의미의 겸손함을 넘어서 이 세계를 내가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게 겸손함이거든요. 세 번째, 이 책의 핵심. 군림하고 장악하고 통제하고 초월적인 그러한 슈퍼센텐스 혹은 트랜센텐스가 아니라 그 부분들의 목소리에 귀담아 듣는 것, 수평적이고 겸손한 거예요. 서로 간의 상호의존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월성입니다. 이게 바로 저주체예요. 저주체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눈에 원인과 결과가 확 띄는 근대적 실험 장치가 아니라 유연하고 변화 가능한 놀이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른들은 놀이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른들은 놀이할 때 규칙서를 잘 읽고 이 규칙에 따라서 게임을 합니다. 애들은 어떻게 게임을 하냐면은 일단 놀면서 규칙을 만들어내요. 다르죠, 완전히. 애들이 게임하는 거는 이 게임 사양서를 다 읽고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이 게임의 룰을 그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임플로시브입니다. 익스플로시브에 대비되는 말이죠. 저주체에 틈과 공백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 인간 속으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체는 사실은 빡빡한 물체 세계가 아니라 여기저기 구멍이 뚫린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멍이 뚫린 세계라는 표현을 여기저기서 씁니다. 근대인한테는 그게 허술해 보이지만 저주체한테는 그 허술하게 보이는 게 미래의 여러 가지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틈이자 공백인 겁니다. 머트는 하이퍼객체, 방사능, 온난화, 미세 플라스틱, 권력구조도 어떤 전제군주, 이것도 하이퍼객체예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금융자본주의, 아주 전형적인 하이퍼객체를 보죠. 이 사람은 초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대표적인 하이퍼객체입니다. 벗어나올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중되어 있다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하이퍼객체는 인간이 객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객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독재 권력,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홀란드에서 일어나는 권력 정치가 하이퍼객체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수능을 해, 그 사람들은. 독재 권력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 독재 권력은 저기 아프리카 저 국가에 있는 것만 독재 권력이라고 생각해. 왜? 그래서 아주 수능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거를 지적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미나요. 티모시 보턴 책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저주체라는 책과 하이퍼객체 책을 한번 읽어보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생태적 삶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은 여러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모아놓은 책이더라고요.